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생각의 오아시스를 만나는 시간. 안녕하세요. 그란모금입니다. 오늘의 그란모금은 정혜신 작가의 당신이 옳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정혜신 작가는 30여년간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며 12,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듣고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자는 수많은 사람을 살린 결정적 무기인 공감과 경계를 기본으로 적정 심리학을 만들었습니다. 저자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치유자가 아니라 실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치유자라고 말하며 현장에서 오랜 기간 쌓아 올린 치유 경험과 내공을 집대성하여 이 책을 썼습니다. 저서로는 당신으로 충분하다, 정혜진의 사랑 공부, 죽음이라는 이별 앞에서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글을 생각의 잔에 담아 그란모금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란모금. 내 삶이 나와 멀어질수록 위험하다. 나가 흐려지면 사람은 반드시 병든다. 마음의 영역에선 그의 팩트다. 사람은 나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에게 끌린다.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순간은 거침없이 나를 피워낼 때다. 모든 아기가 아름다운 것도 그 때문이다. 스타로서의 성공도 매력적인 나일 때, 독특한 내 스타일을 그대로 드러낼 때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너의 욕망에 완벽하게 맞춰 움직이는 나로 살 때만 가능하다. 스타는 어느 순간 자신이 가진 막대한 자산이 전부 너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지금은 마음껏 인출해서 쓸 수 있지만 너의 눈밖에 벗어난 순간부터 한 푼도 인출할 수 없으며 그 즉시 천둥벌거숭이로 겨울 벌판에 버려진 신세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인기 절정의 연예인도 결정적 실수나 악성 댓글 한 번에 그간의 모든 환호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이 된다. 하루에 1000통 넘게 오던 팬레터가 거짓말처럼 한 통도 오지 않는 충격적인 경험을 한다. 그야말로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그럴 때 스타는 인기나 사람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를 생생하게 실감한다. 그걸 뼛속에 새긴다. 지금의 인기가 아무리 높아도 악착같이 돈을 더 모으려 하고 훗날을 위해 따로 무엇이라도 도모하려 한다. 사람에 대한 스타들의 인식은 스타가 되기 전과 달라진다. 좋은 쪽으로가 아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공포에 가까운 존재가 되고 그 공포는 내면화된다. 그런 공포를 이기기 위해 더욱 너에 충실해지려 한다. 계속적으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나의 욕구이고 내 삶이라고 합리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 공포를 극복하기 어렵다. 줄타기 같은 삶을 시작한다. 나와 너가 순간순간 겨루다가 서서히 나를 지워나가기로 한다. 그렇게 자기 소면의 길로 접어들며 병이 든다. 스타가 아니더라도 부모나 배우자의 강력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 자체를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 주어진 역할에 헌신하는 것이 자기 삶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스타들이 겪는 공황장애의 삶의 원리와 매우 닮아있다.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삶의 풍경이다. 자기성이 소고된 채 부모의 기대나 사회적 역할, 가치 등에 전적으로 기대어 살아가던 사람은 절대적 의존 대상이던 그 부모나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절대적인 내 역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일이 없어지거나 그 가치가 빛을 잃을 때 공황 발작을 경험할 수 있다. 예견된 수순이다. 공황 발작은 곧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지만 절대 멎지 않으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생생하지만 물리적으로 절대 죽지 않는 병이다. 공황 발작 자체로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자기 소멸의 끝에서 탈진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 삶을 거둬들인 경우는 꽤 있다. 심장이 약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쥐어가며 살던 삶의 끝자락에서 더없이 기진맥진해져서 생 전체에서 마침내 손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다. 누구든 내 삶이 나와 멀어질수록 위험해진다. 여러분, 첫 번째 글 한 모금을 읽고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직장은 안정적인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들어가야 한다. 결혼해야 한다. 아이는 적어도 둘은 낳아야 한다. 30살이 넘도록 재산과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공허해졌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의 정답이 있고 그 정답대로 살지 못하면 패배자가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점점 나는 사라지고 그들이 바라는 내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아내, 친구, 동료, 그리고 SNS나 여러 채널을 통해 자신의 성공을 알리는 사람들.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은 다 달랐고 그래서 전 점점 지쳐갔습니다. 내가 나로 살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르도 즐겁지 않았고 무엇을 잃어도 금세 공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철학자가 강연에서 한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당신은 기준의 생산자가 된 적이 있나요?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제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기준을 따라가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당연히 공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야 저자가 말한 나가 흐려지면 사랑은 반드시 병든다 라는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자신만의 삶의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나온 것은 다 그만큼의 의미로 우리 삶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글 한 모금.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먼저. 살다 보면 주변에서 죽고 싶다거나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긴장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도 내가 옳다고 해야 하나? 그럴 수 있나? 물론이다. 그럴 수 있다. 그래야 한다. 죽여버리겠다, 죽겠다는 극한의 감정 상태도 햇빛 아래서는 아침 이슬처럼 된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속마음을 듣는 현장에서 수도 없이 경험한 일이다. 사람이 분노나 억울함, 상처의 감정이 하찮아서가 아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햇빛을 쬐어주면 그것들은 대부분 사라진다. 집을 나가겠다, 일은 때려치우겠다, 죽겠다, 죽이겠다 는 말에 내가 그러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 는 유의 말들은 절박한 사람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이다. 나는 그런 때 언제나 그렇구나,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지쳤구나, 다 불태워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나는구나, 그럴 만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 라고 온 체중을 실어 말한다.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들게 했던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뭔데? 라고 묻는다. 그가 누구이던 어떤 상황이 하소연이던 예외 없다. 사람은 괜히 집을 나가지 않으며 괜히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하물며 괜히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100가지 이상을 찾아본 이유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 우선적으로 그 마음을 인정한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 당신 마음은 옳다고. 다른 말은 모두 그 말 이후에야 마땅하다. 그게 제대로 된 순서다. 사람 마음을 대하는 예의이기도 하다. 내가 옳다는 확인을 받으면
집을 나가겠다, 죽겠다, 죽이겠다는 따위의 말들은 이내 아침 이슬이 된다. 당신이 옳다는 말을 꺼리낌 없이 할 수 있으면 아침 이슬과 멱살잡이하는 허무한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 당신이 옳다. 온 체중을 실은 그 짧은 문장만큼 누군가를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말은 세상에 또 없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날이 있지 않나요? 그냥 무조건 내가 옳다는 말을 듣고 싶은 날이 있지 않나요? 그건 아마도 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따뜻한 공감이 필요한 순간이겠죠. 당신이 옳다. 이 한마디 말은 천마디 판단의 말보다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매번 재판관이 되어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조언하는 게 몸에 배어 있으신가요? 어느 날 아내가 억울한 얼굴로 저에게 누군가의 문제사항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주의 깊게 듣고 그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순간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저도 화를 냈고 큰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필요한 건 솔로몬이 된 저의 판결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옳다라는 단 한마디였다는 걸요. 이런 상황이 비단 아내와의 관계에서만 일어날까요?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아이, 친구 등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객관적 판단일까요? 아니면 따뜻한 응원일까요? 세 번째, 글 한 모금. 언제나 내가 먼저다. 그는 친구의 고통에 공감하려고 애쓰다 자기를 만났다. 오래전 자기를 있는 그대로 대면했고 그 자기에 주목하고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나서 홀가분해졌다. 그 후부터 친구를 만나도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는다. 화도 별로 안 난다. 그 친구만의 속도가 따로 있겠거니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친구가 자신의 진심을 알고 있으니 준비가 되면 언제든 자신에게만큼은 털어놓을 거라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과 오래전 자기 삶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이 내 것인지 모르게 뒤섞여 혼란스러웠던 것이 분리된 것이다. 공감은 상대를 공감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깊은 감정도 함께 자극되는 일이다. 상대에게 공감하다가 이기치 않게 지난 시절의 내 상처를 마주하는 기회를 만나는 과정이다. 이렇듯 상대에게 공감하는 도중에 내 존재의 한 조각이 자극받으면 상대에게 공감하는 일보다 내 상처에 먼저 집중하고 주목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따스하게 물어줘야 한다. 언제나 나를 놓쳐선 안 된다. 언제나 내가 먼저다. 그게 공감의 중요한 성공 비결이다. 공감하는 일은 응급실 당직의사처럼 상대에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의무가 되면 결국 내가 먼저 나가 떨어진다. 너를 공감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공감하는 일이다. 대개는 여기서 걸려 넘어져 공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랑 구하는 일에서 결정적으로 실패한다. 상대에게 더 집중하려고 자기 감정을 누르고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감정 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 돌풀이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공감은 내 등골을 빼가며 누군가를 부축하는 일이 아니다. 그 방식으론 상대를 끝까지 부축해낼 수 없다. 둘 다 늪에 빠진다. 공감은 너를 공감하기 위해 나를 소홀히 하거나 억압하지 않아야 이루어지는 일이다.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건 자신까지 무겁고 복잡해지다가 마침내 둘 다 홀가분하고 자유로워지는 일이다. 너를 공감하다 보면 내 상처가 드러나서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나도 공감받고 나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공감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특별한 선물이다. 상대방은 힘들고 다급해 보이는데 내가 피곤하고 심란해서 공감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이때도 우선은 자기 보호다. 자기 보호가 되진 않는 상태에서 상대가 힘들어 보인다고 개입하는 것은 수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다급한 마음에 무작정 뛰어드는 것과 같다. 둘 다 불행해진다. 우리 모두는 자기 보호를 잘해야만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상처 입은 존재들이다. 예외가 없다. 공감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을 내게 묻는다면 단연코 자기 보호에 대한 민감함이라고 말할 것이다. 어떤 기간 동안 어떤 특정 맥락과 상황 속에서는 내가 참고 견딜 수 있지만 나는 항상 그래야 하는 존재,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너도 있지만 나도 있다는 자기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공감자가 될 수 있다. 나와 너를 동시에 공감하는 일은 양립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나와 너 모두에 대한 공감의 줄임말이 공감이다. 얼마 전 친구가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친구와 깊은 얘기를 했고 친구의 상황에 몰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힘드니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만 싶었고 친구의 마음도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문득 책에서 본 문장이 생각났고 책을 펼쳐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우선은 자기 보호다. 자기 보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가 힘들어 보인다고 개입하는 것은 수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다급한 마음에 무작정 뛰어드는 것과 같다. 둘 다 불행해진다. 얼마 후 전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 친구도 저의 이런 감정을 이해하고 기다려줬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벼워졌고 양방향의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자신일 겁니다. 자신이 무너지면서까지 누군가를 반드시 공감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또 마음이 건강해진 후에 공감해도 충분하고 오히려 그게 상대방에게도 더 좋은 공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 글 한 모금. 관계가 깊어질수록 공감이 힘든 이유. 전문가들뿐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공감에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 많이 오해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서로를 상처투성이로 만든다. 서로에 대한 정서적 욕구, 욕망이 더 많아서 그렇다. 옆집 사는 이웃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대해도 내 배우자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 어렵다. 남에게는 특별한 기대나 개인적 욕망이 덜해서다. 그러나 내 배우자나 가족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그로부터 받고 싶은 나의 개별적 욕구와 욕망이 있다. 그 욕구만큼이나 좌절과 결핍이 쌓인다. 그래서 배우자나 가족에겐 너그럽기가 더 어렵다. 서로에게 받을 것이 있다고 믿는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깊이 수용하고 공감하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가족이나 연인이 가장 원망스럽고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건 이런 욕구와 욕망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삶이 1ml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서다. 서로의 사람에 대한 욕구를 치교하지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정면으로 마주한 채 기꺼이 공급하며 공급받는 일은 우리 모두가 자기 삶의 동력을 마련하는 일이다. 미룰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다. 휘발유나 전기의 도움 없이 굴러가는 차는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왠지 모르게 잘 모르는 사람의 호의는 감동이 되고 소중한 사람의 호의는 당연한 게 될까요? 그들의 호의는 정말 당연한 걸까요? 그럼 그 당연한 것들을
우리도 그들에게 해주고 있나요? 세상의 소중한 것들은 보통 희소성이 큰 것들입니다. 그만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적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린 그토록 가슴 아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평소 소중한 것에 대해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를 잘 아니까, 내 옆에 평생 있을 것 같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내 편이어야 하니까, 이런 착각의 보험을 들고 우리는 그들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그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나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보냈던 수많은 신호를 생각하면서요. 다섯 번째, 글 한 모금. 상대방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다. 곤충 배포를 둔 아이 엄마가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대목이 있다. 3주쯤 지난 후 다른 사람들은 곤충의 죽음을 너만큼 슬퍼하지 않는다는 말을 아들에게 했다가 아이의 신뢰를 잃고 생명을 내팽개치는 엄마를 지켰습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똑같이 느끼는 것이 공감인가? 공감을 잘한다는 건 상대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상태까지 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다. 공감은 똑같이 느끼는 상태가 아니라 상대가 가지는 감정이나 느낌이 그럴 수 있겠다고 기꺼이 수용되고 이해되는 상태다. 그 상태가 되면 상대방 감정결에 바짝 다가가서 그 느낌을 더 잘 알고 끄덕이게 된다. 상대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상관없다. 같은 감정을 느껴야만 공감이 아니다. 엄마는 그래 본 적이 없지만 너는 지금 친구가 죽은 것처럼 슬픈 거구나. 그런 정도였구나. 그렇게 말하면 된다. 엄마와 아들도 각자 개별적 존재들이라서 서로가 느끼는 감정은 당연히 다르다. 엄마가 아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상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인정해주는 느낌을 아들에게 전달할 수만 있으면 된다. 그게 공감이다. 어느 날 책을 읽다가 공감이란 단어 자체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공 느낄감. 남의 의견이나 논설 따위에 대해서도 자기도 똑같이 느낌. 남의 기쁨이나 슬픔에 대하여 자기도 같은 감정을 가짐.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내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누군가를 우리는 만난 적이 있던가? 반대로 누군가의 마음을 완벽히 이해해본 적이 있던가?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제 우리는 나는 너를 공감한다가 아니라 나는 너를 공감하려 노력한다라고 말해야 되는 건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완벽히 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어차피 그럴 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눈뜨고 눈 감는 순간까지 자신이라는 1인치 시점으로 세상을 보고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공동체이기에 앞서 하나의 객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서도 완벽한 공감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완벽한 공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공감의 시작이 아닐까요? 그래야 그들의 감정을 오롯이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글 한 모금 어떠셨나요? 전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당신이 옳다 라는 제목 자체에서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짊어졌던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 누군가를 이해하는 건 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바라본 책장에서 당신이 옳다라는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 알지 못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것 같았고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살면서 들었던 말 중에 이토록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글 한 모금도 여러분께
이 문장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은 옳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오늘의 글 한 모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